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힙사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해결이 일주일 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서비스 활동이 11월에도 확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그룹이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과 삼성생명 박근희 대표이사 사장 2명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 판결이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내려질 전망입니다. LG전자, 삼성, SDI, 필립스 등 6개 전자업체들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총 2조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6일 목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비자의 권리가 매우 높아졌죠. 소비자의 권리 찾기 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면 바로 리콜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콜이란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물건을 회수해서 점검을 하거나 교환 수리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리콜 서비스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권리 찾기에 나섰다가 포기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리콜을 통한 소비자 권리 찾기 방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엊그제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도 좀 리콜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자,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오늘 보시다시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와 악재가 겹쳤는데요. 먼저 호재성 재료들을 살펴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재정절벽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11월 비제조업 지수가 성장한 것도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악재성 재료로는 민간 고용이 저조했다는 겁니다. 샌디의 여파가 이제서야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뉴욕 증시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빨간불을 켰는데요. 다우지수 0.64%, 포인트로는 82.71포인트 상승하면서 13,034.49 기록했습니다. S&P 500지수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409.28 나타냈습니다. 나스닥만 파란불을 켰습니다. 0.77% 빠지면서 2,973선에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 중국에서 들려온 호재 소식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절벽 위기를 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름세를 더욱 탄탄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제한했습니다. 유럽 마감 상황입니다. 영국 FTSE 지수 0.39%, 23.04포인트 상승하면서 5,892.08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0.2%대 상승세 보였는데요. 각각 7,454.55 그리고 3,590.5로 장 마쳤습니다. 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중국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3%에 가까운 상승률 보였습니다. 거의 폭등 수준인데요. 지난 3개월간 최고의 반등으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내년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고 또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아시아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9% 소폭 오르면서 9,468.84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2.87% 급등한 채 2031.91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나 2% 넘는 상승세 기록하면서 22,27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원 떨어지면서 1,08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관련된 이슈를 머니국의 박상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올랐지만 나스닥은 0.77%나 밀려나면서 조금은 동떨어진 흐름 보였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해결이 일주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게 호재였고요. 다만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애플만 빼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재정절벽 이슈에 울고 웃는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된 재계회동에서 이 재정절벽 협상이 일주일 내로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공화당이 고수입층에 대한 증세안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부자 증세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경우 재정절벽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원인이었고요. 또 간밤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들은 약간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11월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 호조세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11월 서비스업 지수는 54.7로 전달에 54.2에서 올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53을 웃돈 수치고요. 또 10월 공장 주문도 발표됐는데 전달보다 0.8%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고용 쪽에서 좀 좋지 못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11월 미국의 ADP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11만 8천 건 증가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1만 건 이상 감소해 우려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면서 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애플 얘기입니다. 나스닥 급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의 주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애플은 지난 9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705에 비해서 현재 20% 이상 하락한 데다가 5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도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보통 추세가 전환됐다, 추세가 좀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매도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올해 전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53.8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요. 또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즈는 애플이 1월에서 3월까지 이 아이폰 5에 대한 부품 주문을 아마도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한창 애플이 잘 나갈 때 이 $1,000도 멀지 않았다라는 분석 내놨는데요. 점점 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눈에 띄는 기술주는 페이스북이 있었는데요. 이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에 1.24%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금융주의 선전이 돋보였는데요. 시티그룹은 11,000명 감원 소식을 내놓으면서 7%대 급등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 상승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주당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간단하게 짚어보면은요. 오바마 대통령 발언 전에 장을 마쳤기 때문에 이 오바마 대통령 발언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상승 요인은 중국인데요.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수분기 동안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도시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해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나설 것임을 실화했습니다. 유럽 스톡스 600, 영국, 프랑스 증시 모두 강보합으로 기분 좋게 장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증시 살펴봤습니다. 네, 박상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이 전달보다 11만 8천 건 증가했습니다. 미 민간 고용 조사업체인 ADP는 현지 시간으로 5일 11월 민간 기업들의 고용 건수가 전달보다 11만 8천 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 15만 7천 건에 다소 못 미쳤고 전문가 예상치인 12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ADP는 태풍 샌디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5일 서비스업 지수가 10월 54.2에서 11월 54.7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53.0으로 떨어질 것이라던 시장 예상과는 달리 상승세를 지켜갔습니다. 35개월 연속 활동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 50을 넘긴 것입니다. 삼성그룹 사장단 정기 인사가 어제 단행됐죠.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과 삼성생명의 박근희 대표이사 사장 2명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그룹이 사장단 17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 보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사업 등이 글로벌 1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근희 부회장 내정자도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삼성생명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점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삼성코닝 정밀 소재 박원규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삼성코닝의 대표이사를 맡고 삼성중공업 박대영 부사장도 사장 승진과 함께 대표이사를 하게 됩니다. 삼성미래전략실의 임대기 부사장과 이인용 부사장도 승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대기 사장 내정자는 제일기획 대표이사로 옮기고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인용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윤용한 부사장도 사장 승진과 함께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이동합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이돈주 부사장과 홍원표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따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제일모직 제일기획 부사장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문 경영인 여성 사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은 며칠 뒤 부사장 이하 후속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 판결이 이르면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내려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고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두 회사의 소송 최종 심리를 시작합니다. 지난 8월 말 배심원단의 판결과 이후 이어진 삼성의 판결 불복 이의 제기에 대한 심리, 애플이 추가 요청한 삼성 제품 판매 금지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LG전자와 삼성 SDI, 필립스, 파나소닉 등 6개 전자업체의 TV 브라운 간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14억 7천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이들 6개 업체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TV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성관 시장을 과점하고 가격을 획일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별로는 LG전자가 2억 9,560만 유로, 삼성 SDI가 1억 58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올 한해 금융권의 실적 정말 실망스러웠는데요. 은행권 수장들은 내년 상반기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앞다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수장들의 내년도 전망과 함께 계획을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 국민 등 시중은행들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내년에는 내실을 다지는 경영을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올 한 해 금융권의 부진은 상당한 수준. 매경 미디어그룹이 개최한 금융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내실을 다지는 한편 해외 진출 활로 개척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또한 우리 KB국민은행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외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취약한 부분을 더 보강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주도로 중국 현지 기업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진출도 지난달에 선언했습니다. 민병덕 은행장은 경기가 힘든 만큼 서민금융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민금융 지원이라든지 또한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거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위기 대응 체제로 내년을 견디는 한편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걸 했습니다. 일단 컨팅전시 플랜을 다시 만들어서 내년 한 해 일단 견디자. 예, 정말 어렵다도 그러고 뭐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이제 그런 저희는 어려울수록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해나간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 세계적 경제 침체 상황 속에 은행들이 진정한 서민금융 방파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네, 초겨울에 들어들며 전셋집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전셋값이 오르다가 이젠 집값과 똑같은 곳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115제곱미터 전셋값은 1억 7천만 원으로 매매값과 똑같습니다. 광주 화정동의 이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집값이 혹시 떨어질 거나 하고 집을 안 사잖아요. 올 전세를 얻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없고 그러니까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비슷하죠. 서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철 수요에 600여 가구의 대림 아파트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맞물렸던 서울 잠원동 일대는 전세금이 석 달 만에 1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집을 구하는데 전세는 2개, 3개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찾아 움직이면서 인근 지역의 집값까지 들썩였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에 대한 전세값의 비율은 46개월째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물량에서도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한 전세 물건 자체는 또 줄어드는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가 내년도에도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 전세 계약이 끝나는 가구가 많아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NC소프트 게임 매니아들에게는 익숙한 회사인데 최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급락을 시작했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어제 다시 또 급락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게임주 전반에 들여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장 초반에 네오이즈 종목들이 네오이즈와 관련된 세계 종목들이 초장부터 전부 하한가에 진입하면서 게임주 전반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NC소프트도 장중에 기관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돌면서 추가적인 급락을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몰리는 그런 급락세를 보이면서 모바일 결제주들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모바일 게임주 관련주들이 전부 급락을 한 모습인데요.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모두가 좀 예상했던 수준에서 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좀 매물이 많이 터지면서 소외되는 모습인데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라면은 NC소프트가 이제 신작, 대작이 이제 앞으로 2, 3년 내에는 없다라는 그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게임들이 그냥 계속 소스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매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당 거의 1,000억씩 낼 수 있는 유일한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한테 인수된 이후로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좀 강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베타 서비스를 지금 이제 실시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붕괴되면서 많이 급락을 했는데 사실 어제 급락에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 하락에 좀 주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어제의 급락이 일단은 NC소프트의 급락 매물에 대한 일정 부분은 거의 소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급락이 어제 대량 거래
것과 함께 어느 정도 좀 소진되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14만 1,000원이 어제 저점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있겠지만 특별히 악재가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14만 원대에서는 좀 바닥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손절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한 1,000억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한다라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혹시 뭐 이 종목을 보유해서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도 일단 좀 버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14만 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단기적인 접근도 한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아마 단기적으로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를 타겟으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모바일 게임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제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급락에 의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됐을 때는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과 함께 NC소프트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아직도 길이 많이 얼어 있는데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대우CF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운전하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길이 좀 미끄럽죠, 아직도? 아직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잘 되어 있- 예, 큰 문제 없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오늘 좀 출근길이 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요. 네. 뭐 이제 삼성의 사장단 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사장 승진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뭐 경제 민주화다라고 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을 함에 따라서 조금 어떤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왜냐하면 3세 경영으로 이제 넘어간다 네. 하는 문제도 있고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정치 이벤트가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견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의 그 소위 말하는 재벌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뭐 부정적인 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과 측면에서 볼 때는 뭐 뚜렷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예상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 실질적인 경영을 통해서 성과를 잘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아차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성원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반도체와 모바일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아마 이재용 부회장에 맡겨진 역할은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삼성 어느 방향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시는지요? 삼성의 투자 방향을 뭐 사실 그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일반적인 삼성그룹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로는 이제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좀 주목할 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삼성그룹이 소극적인 자세 또는 철수를 준비하는 걸 들었을 때 또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모바일 분야라든가 반도체 부분의 강세는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삼성의 사장단 인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중국이 이제 4일 날이요.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이제 당 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대부분의 이제 외신들은 시진핑 경제의 키워드를 소비와 투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관련되는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그 시진핑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시진핑 체제는 이제 5세대의 지도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5세대 지도 그룹의 특징을 우선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뭐 마오쩌둥부터 해서 덩소평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5세대가 왔는데 지금 5세대의 입장은 상당한 중국 내부의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중진국 함정 같은 문제. 예를 들어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 고도 성장이 일정한 단계에 오면은
내면되어 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남미 국가들이 그 극복을 못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그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그런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시진핑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 체제를 우리가 내면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세계에서 유일한 체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접목을 했고요. 하지만 정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모순과 또 중진국 함정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정책이 아마 내수형 경제로 타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어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통해서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수를 좀 진작시키는 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회 요인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치 체제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일당 독재가 유지되느냐의 핵심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제 쪽에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 이유도 사실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수 진작 이외에는 다른 옵션이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수 진작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한국이 아마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우선 여러 가지 효율면이라든가 또 좀 뭐 친숙감, 또 경제적인 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대체제로서 한국의 기능이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완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내수장 완성 시점을. 그 이후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 소비재 중심 업종은 좀 호황을 맞이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수 시장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즉각적인 이제 공급처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예. 미국, 일본, 한국이 되겠지만 지금 제일 제가 우려하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정치 체제의 좀 불안정성이 이 내수 시장 확대와 함께 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연안 지역 경제 수준하고 내륙 지역 경제 수준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 연안 지역, 동해안이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연안에서 100km 이내에 있는 지역하고 100km 안쪽에 있는 나머지 지역하고 내륙 지역이죠. 예. 소득 차가 뭐 100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그 소득 불균형이 정치 체제 불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비경제적인 어떤 그 위협 요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이제 중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 분야에서의 양극화, 사회 분야에서의 양극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지금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뭐 소득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계를 제가 보니까 지난해 말에 도시화 수준이 한 51% 수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020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중국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그 도시화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나라 경제에 좀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뭐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도시화의 진행이란 것이 사실은 그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우리에게는 기회가 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아무래도 건설 쪽도 건설 쪽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내수재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사실 지금 뭐 이제 건설 분야에서는 중국도 상당히 그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해외 시장에서 아직은 한국 건설업체하고 경쟁은 안 되겠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를 건설하기에는 뭐 그 건설 이외에도 많은 내수의 그 뭐 소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은 많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시진핑의 그 5세대 체제가 사실은 이게 뭐 정치적인 의미로 좀 보면은 약간 우파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우파와 좌파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그 후진타오 체제가 약간 좌파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좌파라고 한 뜻은 경기 성장보다는 어떤 소득 불균형을 좀 없애고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정치 성향이 좀 있는데 시진핑이 이번에 그 집권을 하는 데서는 그 사실은 짱쩌민의 후원이 가장 컸었습니다. 예. 그 짱쩌민은 실제로 중국 고도 성장을 오늘날까지 고도 성장을 만들어낸 덩소핑 이후에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파적이죠. 그래서 소득 불균형 이런 부분은 단기간은 감내를 하고 우선은 성장을 먼저 끌어올려야 된다는 주의인데 시진핑은 아무래도 장쩌민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번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우파적인 그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부 내륙 시장의 그 개발을 할 때 도시 거점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제 뭐 정치적 선전으로는 농촌이나 이렇게 다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뭐 단기간에 다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택적으로 볼 때 도시 위주의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연 중국 정부가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수년간에도 중국이 이루어온 고도 성장, 지속해서 그 성장률을 유지하려면은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시장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시진핑도 이 문제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를 한 두 가지를 이제 그 거의 모든 이제 그 분석가들이 꼽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부정부패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1번, 2번은 이제 많이 주시된 사실인데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굉장한 그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이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큰 그 파급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정말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서히 시진핑 경제의 정책들의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들도 좀 이걸 잘 살펴보면서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우리가 좀 취할 거는 많이 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창업자죠. 미국 경제에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 네 가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네,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여기 기사에 보면은 뭐 세계화, 기술 혁신, 고령화, 과다채 이렇게 네 가지 악재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악재를 제시를 하게 된 배경이 빌 그로스는 우리 소위 말하는 채권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이제 선진국 그 정부 채권에는 당분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지금 그 주장의 근거로 이제 네 가지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이제 세계화란 것이 사실은 그 미국을 주도로 한 선진국이 주도를 해서 그동안 지난 한 20년간 세계화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도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 신흥시장의 수요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무역이라든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잘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신흥시장을 미국이 주도해서 이끌어낼 부분이 별로 없고요.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세계화의 어떤 그런 종국점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는 이 역설적인데요. 기술 혁신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과다 채무 부분은 지금 뭐 계속해서 양적 팽창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양적 팽창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그 통화의 일시적인 공급을 해서 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경제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국채에는 투자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빌그로스 사진이 나왔는데 네. 그렇게 뭐 돈복 있게 생기진 않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네. 예. 네. 네, 오늘 중국과 미국의 경제 이슈들 같이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대우CF의 김한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리콜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등 각종 공산품에 리콜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정이 좀 복잡해서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또 실제로 경험이 있고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한국소비자원의 최은실 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뭐 리콜이 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증가세 있습니까? 예,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예.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가 넘는 대규모 리콜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리콜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급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리콜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9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가 2008년에는 2배가 넘는 455건, 2009년에는 495건, 또 말씀드린 그 2009년 세계적인 그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건 이후에는 2010년에는 848건, 2011년에는 826건으로 최근 들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좀 절차가 복잡해서 리콜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리콜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한국소비자원이 그 최근에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리콜 대상자 경험 있는 소비자가 25.5%인 2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상자인데도 조치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은 그중 3분의 1 정도인 86명이었는데 그 조치를 받지 않은 이유로 30.2% 소비자가 리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라고 답했고요. 예. 리콜 정보를 늦게 접하거나 아예 접했는데도 방법을 몰랐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2.1%로 절반 가까이 넘는 소비자가 현행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리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나 식품, 공산품 등이 품목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 가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품목별로 이 리콜을 관장하는 법령들 간에 어떤 법령들은 사업자 자발적인 그런 리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법률들은 다양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도 많았고요. 리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뭐 일간지나 방송에 고지하는 거에서부터 자동차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 또 뭐 자발적 리콜의 경우는 기업체 홈페이지에만 고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소비자들이 리콜 대상자임에도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몰라서 조치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리콜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받고 싶어 해도 뭐 지정된 정비업소에만 받을 수 있다던가 이렇게 리콜 절차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리콜을 홍보하는 그쪽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업들은 품질이 나쁘다고 이제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될까봐 리콜을 꺼리거나 혹은 리콜을 하더라 해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 소비자들 질문을 살펴보면 그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 소비자의 88.3%가 리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라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리콜을 실시한 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85.2%는 오히려
그 제품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리콜에 대해 부정적일 거라는 기업의 우려와는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리콜을 실시한 기업 제품에 대해서 향후에 구매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도 82%가 해당 기업 제품의 구매 의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뭐 리콜 중에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또 한 번 구입을 하면 이제 오래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안전과도 굉장히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리콜 대상 차임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발생하는 이유 무엇라고 보시는지요? 예. 자동차는 설문조사에서 리콜 경험자로서 만족도를 조사한 품목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리콜 조치 경험자가 또 평가한 리콜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효율성 평가에서도 자동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품목보다 자동차가 리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 등록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우편을 통해서 그 리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요.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음에 등록했던 주소가 바뀌면서 이것이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국내 그 K사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운전하다 보면 왼쪽에서 그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뭐 고치러 갔는데 잘 안 돼서 결국 알아보니까 이게 리콜이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뭐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요. 참 이런 문제가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연비 과장 광고요. 미국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그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실 그 시장의 소비자의 신뢰를 오히려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외국 시장하고 좀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이 리콜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리콜에 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안전 기준이라고 정해져 있는 즉 그 브레이크라든가 엔진 아주 한정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리콜을 하고 있고요. 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품질 부분에 대한 품질 보증을 좀 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불만을 토로한 소비자들에 대해 신고해 오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등의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번 소비자 설문과 함께 분석한 예. 법제도 비교 분석 결과에서도요. 그 현행 관련 법상에 일단 리콜이라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 결함의 시정이라는 그런 것도 쓰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사업자들도 이것이 리콜에 대한 개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특성이 달라서 통일하기 어렵다 한다면 예. 그 각 정부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리콜 관련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외국처럼 리콜로 용어를 통일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좀 요구가 되겠고요. 예. 또 주요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 기본법, 제품 안전 기본법, 식품 안전 기본법 간에도 리콜 관련된 규제의 수준이 너무 다르고 예. 또 개별법 간에도 어떤 리콜을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 전체적인 리콜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는 좀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을 활성화한다던가 리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 사업자 단체에게는 리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원사한테 자체 교육과
그 리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마련해서 예.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리콜과 관련된 주요 법이요. 소비자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세 가지 이제 법령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법령에 의해서 리콜을 명령하고 권고하는 그런 관련 부처들은 어디가 되는지요? 소비자 기본법은 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되어 있고요. 예. 제품안전기본법은 지식경제부의 기술표준원이고요. 예.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무총리실과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관을 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 부처에 이 소비자 기본법이 사실은 다른 모든 법들의 사각지대를 관할하는 법률들이어서 예. 리콜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어떤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식품안전기본법 같은 경우에 약간 선언적인 법률이고 위원회 운영만을 위한 법률이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만 규정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서 강제적 리콜 규정도 같이 규제를 둠으로써 오히려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소비자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관련 부처들이 좀 다른데 이거 좀 통합해가지고 공통적인 좀 요소를 담는다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연계를 시켜서 법이 시행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품목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보면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런 공통적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리콜 어떤 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실현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일 기본적인 법률인 소비자 기본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부처들과의 좀 더 어떤 협력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부처들도 좀 법적 제도를 정비를 해서 리콜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 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리콜이라는 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빨리 우리 기업들이 좀 깨닫고 보다 적극적인 좀 리콜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한국소비자원회요 최은실 홍보팀 부장 전화 연결해서 리콜 관련되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는 감사드리고요.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리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혹시 박희준의 여보세요도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리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방송은 아닌지 문득 걱정이 됩니다. 전화 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려도 좀 몇 통째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고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관심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빈판길 운전 조심하고요.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